서울 청년 주거 대책이 국회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남근 의원이 오세훈 시장 때 주택 공급이 급감한 대목을 짚었습니다. 예결위 질의 현장 그대로 보겠습니다. 3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요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회의장 오른쪽에는 밖에 나가시면 공직자 여러분을 위한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고 의원님들을 위해서는 왼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회의를 해봤는데 오후에 4시간을 연달아 하는 것은 약간 좀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해서 2시간씩 잘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2시에 마치면 4시까지 하고 또 6시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2시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다 되셨죠? 네, 말씀하시죠. 예, 유상범 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기관들이 답변을 제출했습니다만 대통령실 답변에 대해서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 목록은 2025년 특활비 세부 집행 내용 및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2025년 기관 인원 현황, 최근 30년간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 예비비 161억 5,800만 원의 집행 내역, 259억 원의 예비비 청와대 복귀예산 상세 명세 등의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제대로 답변이 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2025년 특수활동비 세부 집행 내역 요구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라고 무성의하고 오만한 답변이 왔습니다. 야당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위로, 격려 목록의 특활비라는 것이 특활비의 목적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고 따라서 그 목적에 맞게 집행 방법에 맞게 사용된 것이 사용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또 오만한 답변 제출이 반복된다면 국회의 결산 심사권 자체가 형해화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이 자료에 대해서 오늘 2시까지 다시 제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 국회가 계속 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이 자료 요구 부분에 대해서 그 대법원의 판례가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 청와대에서 오늘 누가 나왔죠? 예, 경제성장수석입니다. 네, 수임 나오셨군요. 한번 좀 우리 또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엔 좀 새로운 기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정치를 할 때 우리가 누구를 표상으로 정치를 하는가, 나의 사명은 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근데 한 번쯤 오늘은 링컨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노예 해방이라는 엄청난 사명을 뗐는데 그 일을 한 분인데 제가 링컨 대통령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은 하나는 자기를 돌아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번째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과 북이, 남군과 북군이죠.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향해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이 자신의 변함없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편인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근본적인 자기에 대한 회의와 돌아봄이 정치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 링컨 대통령은 전쟁 중에 태평양 철도법을 놓아서 대륙 횡단 철도를 놓아서 미국의 서부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듬해에는 국립과학원을 열어서 미국의 과학기술의 기초를 쌓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해에는 모릴법을 만들어서 국유지를 주립대학을 만들면 2천만 평을 주는 법안을 만들어서 오늘날 미국이 가장 강한 국가가 되는 교육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홈스테드법을 만들어서 미국 서부의 시대에 와서 5년간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살면 20만 평의 땅을 공짜로 준다는 홈스테드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에서 3천만 명이 미국으로 이민 오는 이민자의 행렬을 만들면서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회의를 하고 질문을 할 때도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장 스스로에게 되돌아보는 마음 하나, 그 정의를 세우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미래를 설계하는 담대한 제안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의 질문들이 우리 사회에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것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어제 회의와 마찬가지로 주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20분, 그리고 보충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연단에 오셔서 이 좌석 정리를 할 때까지는 시간 계산에 늦지 않도록 발언 시간만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 질의와 접수와 관련해서는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 질의는 내일 회의 사내시까지,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 질의는 8월 31일 회의 사내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최초 질의 명단을 주세요.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북을의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근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돌아가네? 좀 도와드리세요. 네, 오늘은 저는 그 주거난, 우리 전월세난이 심각한 서울과 수도권의 우리 청년 주거와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그 총리실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 주관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정부의 대책들이 발표되는 것을 보니까 주로 이제 뭐 얼마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런 양을 얘기하거나 또는 이제 그 어떤 사업들을 활성화시키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청년들에게는 어떤 주택이 공급되는 건지, 지금 청년들의 실정에 맞는 그런 주택이 공급되는 건지, 그런 게 이렇게 대책의 내용에서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안 돼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2030의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하는 청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내가 얼마나 좀 내가 부담 가능한 그런 월세나 뭐 전세나 이런 이제 주택들이 더 공급될 수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할 거고, 또 막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있고 결혼을 한 그런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는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현재 서울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뭐 10억이 넘어가는 그런 주택들을 내 집 마련의 대상으로 하긴 어렵고, 그럼 내가 가능한 그런 대상의 주택들이 얼마나 공급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한 건데,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정부 대책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좀 잘 설명하는 대책도 좀 그 마련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계 어느 나라나
그 소위 말하는 어포더블, 그죠? 그 서구 유럽에 또는 미국의 대도시 지역에 가게 되면 이제 주택 정책을 할 때 어포더블이라는 주택 정책 목표가 다 있어요. 뭐 우리 말로 하면 뭐 부담 가능한 적정한 주택 가격에,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 아주 축적된 소득이 부족하니까 큰 빚을 내지 않고 어느 정도의 빚을 내면은 이제 그런 살 수 있는 또는 부담할 수 있는 월세의 그런 주택들을 얘기하는 것들인데, 우리는 딱히 그렇게 대책을 발표할 때 어포더블한 그 수요자를 중심에 놓고 그 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주택을 어떻게 공급한다, 이렇게 정책들이 설계되지 않는다는 좀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책이라는 것이 월세를 몇 명에게 얼마 뭐 이런 형태의 이제 대책들이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청년들에게 그 수요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예측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더 설명 가능하도록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원님 말씀 그러니까 주신 이제 국토부가 이제 주로 이 대책을 만드는 기관이다 보니까 뭐 대책을 막 만들어내는 데만 돼 있지, 이렇게 수요자 중심의 그런 사고를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아직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주거비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보통은 세계적으로 RIR이라는 걸 이제 기본으로 하잖아요. 자기 소득 대비 그런 월세와 같은 임대료 부담이 어느 정도냐인데, 보통 한 25%에서 30%가 넘어가면 굉장히 과도한 부담을 하고 있다. 뭐 30%가 넘으면 주거 빈곤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략 대부분의 이제 청년들이 그렇습니다만 한 40% 정도는 이제 그런 주거 빈곤층 과도한 부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과 이 수도권 지역에서 그런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어떤 내 집 마련용의 그런 분양주택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그 공공임대와 같이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로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내 집 마련 주택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야던 건 이제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보통은 주변 시세에 비해서 한 70%, 80% 이런 수준으로 공급을 하니까 나한테 기회가 올 때까지 보통 이제 많이 기다리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걸 많이 없앴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주로 남아 있고, 서울 도심에서는 이제 그런 투기 과열 지구인 이제 이런 데만 남아 있고, 그건 뭐 청년들의 내 집 마련용이 되긴 어렵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아마 제시한 게 지분 적립형 주택을 이제 공급하겠다인데, 이번 8.13 대책에서는 이게 뚜렷하게 어느 정도를 계속 이걸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건지 이런 내용들이 좀 잘 안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지분 적립형 주택에 이렇게 설계한 것들의 내용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한 25% 정도만 이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5년 단위로 뭐 20% 계속 이제 사나가는 이제 이런 방식의 것들인데, 이게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마련할 때 한 25% 정도의 주택 가격만 마련을 하면 되니까 초기에 그렇게 무리하게 큰 빚을 내지는 않아도 되는 것이고, 뭐 서구 유럽에서도 그래서 이런 지분 적립형 주택 같은 것들이 청년들을 위한 어포더블한 주택으로 이제 많이 공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인가에 대해서 청년들이 의문을 갖고, 결국 뭐 몇천 원 하다가 시범 사업하다 끝날 거 아니야, 이런 거니까 어차피 이거 뭐 로또인데 뭐 나한테는 해당되는 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거다, 기다리면 나한테도 기회가 온다, 이런 정도의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토부가 내놓은 대책이 지금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이제 저희가 대책을 내면서 정부에서 그 내년 1년 단위 뭐 이렇게 발표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주택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대부분 3년에서 5년 사이에 마련하는 계획들을 많이 잡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예측 가능하도록 제시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렇게 대책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떤 체감이 돼야 되는데,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 이제 그런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국회와 소통하면서 그런 신뢰를 쌓는 그런 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점들도 한번 좀 국토부와 잘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지분 적립형 주택 같은 것들이 가능하게 되려면은 결국 나머지는 공공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민간한테 이 사업하라고 그러면 할 리가 없잖아요.
지금 한꺼번에 다 팔아서 바로 다 수익을 회수하는 게 민간의 사업 방식인데, 네. 그러니까 공공이 나머지 한 75%를 계속 한 20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 그 수분양자인 청년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소득이 축적돼서 그걸 또 추가로 분양을 받겠다 그러면 또 뭐 20% 분양하고 20% 분양하고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게 가능하려면 공공이 어떤 주택이나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서울에서 이제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서울에 이미 택지 같은 것들이 많이 다 이게 밀집해서 개발이 된 상태여서 이게 별로 없고 그러다 네,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정부에서 그 그린벨트 해제 문제나 또 뭐 용산 공업 문제도 그 일환으로 한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시장이 뭐 정비 사업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정비 사업에서 청년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재건축 재개발에서? 뭐 지금 현재의 가격이나 여러 조건으로 본다면 지금 의원님 계속 말씀 주시는 청년주택 관련된 부분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그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들이 4분의 3 정도는 있잖아요. 한 4분의 1 정도가 일반 분양을 하는 건데, 일반 분양가도 보통 서울에서 한 15억 뭐 지금 뭐 20억 되는 상황인데, 이걸 청년들을 위한 주택이다. 예? 재개발 재건축만 열심히 활성화하면 된다고 오세훈 시장이 이런 얘기는 좀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뭐 초기 진입 이제 막 초기 진입하는 청년들에게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 뭐 저희 지역이 아마 우리 서울에서는 이 성북 지역에 가장 재개발이 많은 구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여러 이제 정책적들을 조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청년들을 위한 대책은 그것도 별도로 추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서울시에만 맡겨놓을 수가 없어서 이제 정부가 좀 나서야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린벨트에 대해서도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영국의 노동당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린벨트에 대해서도 이제 그린벨트와 그레이벨트를 구분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기능이 훼손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용산 공원 내에서도 보게 되면 뭐 장교 막사라든가 뭐 캠프킴이라든가 이제 이미 공원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이제 그 기능들을 상실한 그런 데들이 있는데, 그런 데들은 이제 주택 공부 같은 것들의 용도를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열어놓고 좀 얘기를 해야 될 전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서울시도 안 된다가 아니라 본인들이 오히려 책임의 주체다라는 생각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의 최근에 이제 주택 정책에 대한 태도를 보니까 본인이 빨간 펜을 딱 들고 정부가 뭘 하면은 이제 이거 안 돼, 뭐 저건 돼, 뭐 이제 이런 식의 주로 태도를 보이시는 것 같아요. 마치 이제 이 정부의 무슨 상급기관처럼 그런 태도를 지금 보이시고 계시는데,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오세훈 시장이 주거난에 주된 좀 책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그 재임하던 2022년에서 2024년에 10년 평균에 비해서 서울시의 주택이 한 60% 정도 수준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서울의 주거난, 전월세라는 데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청년 세대들이 처음 시작하는 그런 연립, 빌라와 같은 그런 주택 공급 같은 경우에는 한 32%까지 급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전월세라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데, 책임을 져야 될 서울시장이 너무 이렇게 정부 위에 앉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뭐 이건 하지 마라 이런 모습들도 서울 시민들도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주거 대책에 대해서는 좀 오세훈 시장이 먼저 좀 적극적인 방안들을 내놓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국토부 차관님, 서울시하고 좀 국토부가 협의하는 좀 방식이나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 시민들도 불만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서울시장한테 이렇게 협조가 필요하니까 서울시 행정이나 서울시의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 시민들은 상당히 많이 체감하고 있는데 뭘 비판하거나 지적하진 않고 오로지 협력만 구하겠다, 서울시에 잘 보이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좀 국토부의 행정에 대해서도 오히려 좀 불신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가 잘못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는 그것도 과감하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면서 또 협상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건설적인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연히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뭐 계속 이렇게 국토부 장관님하고 서울시하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이제 방식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방식들이 한번 개선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때 이제 보게 되게 되면은 뭐 10년 평균에 비해서 착공으로 58%, 뭐 인허가 기준으로 해서 한 62% 이렇게 급감을 했습니다.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32%까지 급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국토부 차관님. 한번 서울시의 주택 공급이 급감한 특히 22년, 2024년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일부 개선은 되고 있지만 올해도 제가 보기엔 잘 개선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1년에 이후에 이제 금융 쪽에서의 레고 아시다시피 그 사태로 인해서 금융적인 충격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반 아파트 시장의 시스템이 좀 붕괴된 측면이 있었고요. 네. 됐습니다. 예. 그런 외부적인 요인만 있었던 건 아니고 서울시의 주택 공급 행정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소위 얘기하는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가 신통계획인데 신통계획이라는 게 자신이 후보지 지정하고 그 지정한 후보지를 몇 년 후에 구역 지정하면 그러면 성과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구역 지정이 된 이후에도 한 10년 걸려요. 조합 설립해야지, 사업 시행 계획해야지, 관리 처분 계획해야지, 착공까지도 한 10년이 걸리는데 착공을 한 후에 3년, 4년 또 걸리는 거예요. 입주까지. 그러면은 거기에 집중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후보지 지정하고 자기 거 자기가 지정하는 데만 행정을 집중하니까 구역 지정 행정에 서울시의 이 주거 정비와 관련된 행정력의 50% 이상이 집중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행정이 잘 지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정비사업에서도 주택 공급이 급감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민간 공공 편가르기를 해요. 공공원 비효율이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 말기에서부터 지정이 돼가지고 서울시에 LH가 하는 게 17개, SH가 하는 게 그 14개 그 정도의 이제 지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한 5만 호가 넘죠. 공공도심복합개발이라고 해서 34개 구역에 거기도 한 5만 4천 호 정도가 있어요. 이 중에 오세훈 시장 시기에 최근에 와서의 사업 시행 계획을 받고 있고 하지만 사업 시행 계획도 않고 착공도 안 됐어요. 저희가 하나씩 점검을 해보니까 도심복합개발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는 거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돼 있는데 서울시가 또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서 서울시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복합사업계획 승인들을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충돌만 하고 진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해제하고 민간 도심복합개발 특별법 만드니까 그 민간으로 다 전환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공공이라도 나갔어야 되는데 그 10만 가까이 되는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개발도 한 발짝도 못 나갔다 이겁니다. 하나도 착공된 게 없잖아요 지금. 최근에야 이제 오세훈 시장이 뭐 저번에 지방선거를 하면서 뭐 공공참여형 무슨 그 정비사업이라는 것들을 시작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참 지났는데 인제 와서 하잖아요. 그럼 그동안 국토부는 뭐 했습니까? 서울시가 저런 식의 오만한 행정들을 하고 저게 바로 서울시의 지금 주거난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치열하게 논쟁도 하고 지적도 하고 뭐 필요하면 감사도 하고 그랬어야 되지 않겠어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이 0이에요. 0. 한 건도 없었습니다. 뭐 더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연립다세대 같은 것들을 이제 매입하는 신축 매입 임대 사업이라는 것들인데 이거 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2020년에 한 6,500호 정도가 1년에 공급이 됐습니다. 근데 2022년 828호가 됐어요. 그 뒤에도 한 2,000호 미만이 되면서 복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립다세대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예산을 3년 동안 3조 9천억이나 불용했어요. 예산을 주고 그 사업을 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신축 매입 사업 통해서 연립다세대 좀 저렴한 그런 공공임대를 공급하라고 그랬는데 서울시가 3조 9천억이나 예산을 불용하면서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앞으로도 잘 안 할 것 같아. 지금 오세훈 시장의 태도를 봐가지고는 뭐 비아파트다 그러면서 비아냥대고 그런 태도를 보면요. 그럼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서울시하고도 뭐 지적도 하고 뭐 필요하면 감사도 하고 또 협조도 그러면서 구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오세훈 시장 눈치만 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되겠어요? 오세훈 스타일의 그 행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정치적 브랜드 사업에 집중하고 다른 사업은 안 해요. 그러니까 시장의 브랜드 사업만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 사업인데 재건축 재개발도 있고 공공 정비 사업도 있고 리모델링도 있고 그렇잖아요.
신축 이런 연립 다세대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되는데 다양한 사업들이 안 된다 이거예요.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치열한 좀 논쟁도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다음 장을 보시면 서울에 그래서 너무 서울시의 행정이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병목이 되는 거야. 진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한 500세대 미만인의 이런 좀 재건축 재개발 그런 소규모 그런 정비 사업 같은 경우들은 그걸 다 서울시가 틀어안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 가서 다 몇 년씩 지금 통합 심의 받는데, 도시계획 심의 받는데 보통 뭐 한 1년 2년씩 걸린단 말이에요. 또 다시 와서 진행을 하다가도 또 변경을 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생겨요. 그럼 다시 또 서울시로 가가지고 서울시에서 다시 도시계획 심의 받는데 몇 달 동안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그거 받다가 내려오는데 또 몇 년 걸린단 말이에요. 서울시 내 행정기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으면 더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좀 500세대 미만 같은 거는 자치구로 좀 돌려가지고 이 병목을 좀 해소하려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또 서울시에서 인허가가 제대로 안 되고 계속 지연이 되면 국토부 이번에 법규도 개정했잖아요. 신속 인허가 센터 같은 거 만들기로 했는데 그걸 활용을 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가가지고 안 되고 있는, 지연되고 있는 게 뭔지를 좀 파악해서 그런 걸 좀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지구 같은 경우에는 장이 14구역 같은 경우는 18년째 지금 계속 사업계획 승인들도 안 가고 지지부진한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럼 그런 데들은 서울시에만 맡길 게 아니라 국토부나 이런 데가 장기 지연되고 있는 데들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려는 이런 것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좀 서울시하고의 좀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이제 국토부가 대책을 만들고 주로 이제 민간이 하는 건 서울시 보고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공공이 하는 건 LH 보고 하라고 그래요. 뭐 일설에 하면 던진다 그래, 대책을. 네? 대책을 만들어 놓고 97 대책, 129 대책, 그 다음에 813 대책 하는데 LH 입장에서는 인원은 똑같은데 재원은 똑같은데 거기서 일을 하라고 그러면 한 사람이 세 개 일하다가 그게 10개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기존의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H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입장을 좀 명확히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의 LH에 대한 대책은 축소, 쪼개기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서 이런 주택 공급 사업이나 공익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 이제 방향을 정확히 잡고, 저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로 그 경기도에서 택지 개발해가지고 주택 공급하는 3기 신도시 같은 게 주력이었다면 그것도 해야 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서울 도심에서 LH가 그런 공공도심 복합개발 사업, 공공재개발 이런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신축 매입도 서울시에만 맡겨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 사업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서울에 LH 조직이라는 건 굉장히 작은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조직 역량을 강화를 해야 되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공공도심 복합개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한 사람이 6개 지구를 맡아서 일했다는 거예요. 2024년에. 그럼 맨날 돌아다니다가 시간 다 끝나잖아요. 한 지구에 팀을 짜서 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한 판국인데 적어도 서너 명이 한 팀을 짜야 지혜가 모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좀 일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공사비를 좀 현실화해 줘야 돼요. 공사비가 보게 되게 되면은 그 공사비는 계속 많이 오르는데 LH에 대한 그 지원비는 네, 김남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김천의 국민의힘의 송원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남근 의원님이 이걸 안 돌려놓고 가셔가지고 내가 조금 편하게 할 수 있게 됐네. 우리 오늘 보니까 장관님들이 많이 안 계세요. 할 수 없이 우리 총리님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의원님. PPT가 준비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오랫동안 정책을 전문으로 했던 공직자 출신으로서 정책을 할 때는 총리 보이시죠? 문제가 발생하면은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하고 정책을 수립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왜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안을 탐색을 하고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정책을 수립할 때는 당초에 생각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게 1차적으로 가장 큰 목표잖아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다른 부작용은 없는가,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미리 사전에 검토하고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예방책까지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동의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번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요. 그런 생각들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뭔가 문제가 있다 또는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 하면 일단 먼저 그냥 던져버립니다. 던져놓고 보니까 뭔가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다 하면은 그때서야 다시 또 추가적으로 뭔가를 대책을 하려고 해요.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무려 27번인가 부동산 정책을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일단 한번 지정을 해놔놓고 나니까 풍선 효과로 옆에가 더 올라간다 치면 거기 다시 또 규제를 또 하고 또 안 된다고 또 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27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행태를 어떻게 보면 오류고 실수인데 이것을 다시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지금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장관님 어디 가셨어요? 언제 오십니까? 예. 언제 오십니까, 부총리? 부총리 2시에서 3시 사이에 오십니다. 그럼 오늘 하루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일정이 그렇게. 위원장님, 이거 무효 같다, 무효. 양당 간사님이 다 합의를 한 것입니다. 예, 구윤철 부총리가 25년 7월 31일 세제 개편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문제점 나타났던 거 총리 기억하십니까? 네, 말씀 주십시오.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책에 기억 안 나십니까? 네, 제가 기억이 안 납니까? 모르시는 겁니까? 기억을 못 하겠습니까? 그때 민간에 계셔가지고 전혀 이런 거하고 관계 없었습니까? 대주주는 아니셨던 모양이죠? 네, 제가 내용을 알기는 하는데요. 대주주는 아니긴 했고 어떤 내용인지는 압니다. 중요한 거는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대주주들이 전횡을 많이 한다. 그렇게 하니까 과세를 많이 하기 위해서 지금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여당에서도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8월 1일인가요? 코스피가 한 4% 가까이 급락을 했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잘못됐다 해서 46일 만에 전면적으로 철회를 합니다. 우리 재경부 차관님 맞죠? 예, 맞습니다. 잘못한 거 인정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구윤철 장관은 그 세제 개편 역량이 좀 문제가 있었다 해서 사과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장관은 인정했는데 차관은 인정 안 하는 모양이죠? 아닙니다. 저도 당연히 인정합니다. 예. 행안부 장관 나오셨어요? 예, 국무회의 참석 중이십니다. 9월 7일 날 금융당국 조직 개편을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금융위를 반 쪼개가지고 국내 금융은 재경부로 보내고 나머지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보내겠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해서 공공기관으로 2개 다 지정하겠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금감원 내부 반발이 심해서 사실은 아마 이것을 전면적으로 백지한 것 같아요. 김남근 의원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